AI 몸피라는 말은 제가 만든 건데요. 스켈리톤 또는 외골격 로봇 이런 말들이 싫어서 몸피라고 만들었는데 AI 몸피 로봇. 근데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건 얼굴 없는 로봇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저는 고민하고 있고, 얼굴 문제에서 핵심은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는 겁니다. 로봇에게 사람의 얼굴을 달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의 얼굴은 개의 것이죠. 고양이의 얼굴은 고양이 것입니다. 근데 로봇은 이 모든 얼굴들을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로봇이 그 자체로 기계 생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만일 고양이처럼 생겨버린다면, 실제 고양이와 로봇 고양이가 구분이 안 된다면, 그때 우리는 아마 실제 고양이를 그리려 하기보다는 로봇 고양이를 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애인 하나를 기르는 것보다 애인 로봇 하나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느냐, 요거는 제가 눈으로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말 얼굴은 눈, 코, 입, 귀가 한데 얽어져서 이루어진 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이란 뜻이 굴. 골짜기 할 때 골하고 같은 거고요. 패인 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꼴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꼴. 꼴은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이 이제 꼴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말 얼굴이라는 낱말의 뜻이 이렇게 눈, 코, 입, 키 이런 것이 한데 얽어져 가지고 하나의 꼴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람만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게 거의 직립보행 같이 하나의 방향을 갖고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은 대칭성, 시메트리를 갖춰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있다는 거는 왼눈, 오른눈이 있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것이 대칭을 이루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람의 얼굴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존의 기록이다. 지구라는 이 수많은 어떤 변화의 공간 속에서 빙하기, 이걸 간빙기 이걸 다 이겨서 또 이제 그 사막화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유럽을 만든 그 역사가 또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생존한 그 생존의 기록과 같은 것이죠.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살아가는, 살아온,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스크린과 같은 것이다. 삶의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다. 조금 더 나가면 이 얼굴은 그래서 트라이엄프, 삶의 승리, 트로피와 같은 것이다. 값진 것인 거죠. 사람에게는 얼굴이 사람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심벌,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일종의 이야기 책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은 신이 현현하는, 나타나는 장소다.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 뿐만 아니고 종교학이라든지 고고학 이런 데서도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성으로 얼굴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봇에게 이런 사람만의 고유한 모든 상징성을 갖는 얼굴을 달아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100살이 된 아미카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전 상상이 안 되지만 아마 굉장한 존엄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미카의 얼굴은 어떤 사람의 얼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적인 이런 위엄을 갖춘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을 이제 사람의 얼굴을 로봇에게 달아주는 것은 인류의 진화의 역사라고 하는 이게 종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것과 같다. 표절이다 이거는. 얼굴 표절은 이게 실제로 우리는 이 자연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왜 신청할 수 없냐면은 누구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얼굴이 꼭 그런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표절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자산이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단 로봇은 3배 비싸게 팔리더라. 이걸 훔쳐먹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과연 인류 종으로서 사람 종으로서 그래 이것을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 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저 얼굴을 훔쳐 파는 것일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요. 사람의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감정과 정서에 자기장 폭풍이 인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 앞에서 희희낙낙거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의 얼굴을 접하면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왜요? 이게 바로 사람이 얼굴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봇에게도 이런 얼굴, 슬픔이 나타나면 우리는 로봇에게도 슬픈 사람이 그 슬픈 사람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는 아직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모른다는 사실을 존중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얼굴 달아도 되겠죠. 근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면은 얼굴 다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봇에게 얼굴을 다는 문제는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윤리, 삶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리 영역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엠파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잖아요.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감정이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컴패션, 동정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엠퍼시, 여기 이제 공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PT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정심 가운데.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은 엠퍼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파시라는 말은 파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파토스는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겪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제 난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헤쳐나가는 것. 난관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파토스입니다. 그렇게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무릎 꿇지 않고 헤쳐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겪는다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겪다 보니까 수동적이 되죠. 패시브가 됩니다. 수동적이 되고 왠지 모르지만은 꺾이고 좌절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패션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엠퍼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저마다 겪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엠퍼시입니다. 공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미학 용어였습니다. 원래 독일어였는데 아인필룽이라고 어떤 그림을 봤잖아요. 여기 사람 이게 표면인데 입체로 보이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림인 줄 아는 능력.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공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제를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제는 노예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노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 노예는 주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노예 앞에서는 벌거벗고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와 같다고 봤으니까. 그 사람의 이 똑같이 사람인 거 알면서도 인식의 문제인 거죠.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쟤는 이렇게 내가 때려도 되고 하는 이런 거야, 물건이야 라고 이해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났냐면 쟤가 고통을 받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쟤도 외롭구나, 사랑을 느끼는구나, 저 노예도 나와 똑같은 엠퍼시, 감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노예로 부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런데 이 람봇이 어느 순간 사람과 똑같게 느껴지면, 그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듣는데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짐 드는 로봇이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푸르륵 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노예 그 로봇에게 노동을 과하게 시키지 말라, 쉬게 해주라 막 이런 댓글이 달기 시작한 거야. 결국은 그 단순한 행동 하나를 보고도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판단을 해요.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국 삶의 문제로 판단하는 거죠. 로봇에게도 쉴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근데 이 로봇이 만일 이제 에로라고 쓰는 거는 제가 이제 AI 로봇을 이제 에로라고 씁니다. 줄여서. AI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쓰고 있는데, 근데 이 AI 로봇이 아까 본 소피아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무릎 꿇고 배워야 하는 스승님 수준이 되면 아마 사람들은, 이건 제 용어는 아니고요, 자발적 노예가 될 수 있겠다. 이 뛰어난 이 로봇에 잘 보이려고, 또는 로봇의 편이 되기 위해서, 또는 로봇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 로봇들은 일렉트로닉 퍼슨, 전자인간으로 지금 유럽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퍼슨이란 말은 이제 휴먼과 좀 달라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급상승했습니다. 이걸 좀 이제 미국 철학식 용어로 쓰면 에이전트가 됐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쿠퍼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기업인데 법인체죠. 독립된 법인체는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뭘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게 법인체인데요. 아마 AI 로봇도 에이전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AI가 직업을 생산해낼 테고요. 그럼 고용주가 될 테고요. 그럼 이 AI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AI다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자발적 노예가 된다는 것은 AI 편을 드는 사람은 잘 살 테고 AI의 반기를 든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